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오늘 정두원 의원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비판적 검토,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 이 행사의 흥행을 도와라라는 게 저한테 정두원 의원을 통해서 줄 임무입니다. 사실 저는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일 뿐,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이 일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과문 탓을 전제하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장 교수님 주장은 머리는 풍부해지지만 배는 여전히 고픈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제가 질의 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장하준 교수님 말씀 고맙고 반갑습니다. 고맙고 반가운 게, 사실 식민지 고통, 전쟁 폐허, 이걸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돌파해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 석학시장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주시는 것, 특히 그야말로 이론적 토대를 갖추어서 보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난 10년 세월 동안, 아니 10년이 아니라 지식인 사회에서 몇십 년 동안 재벌, 박정희, 성장, 이거는 금기시 되었을 뿐 아니라 정말 사악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석학이, 아니 세계적인 석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힘을 통해서 껴안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기,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넘어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졌던 소위 잔인한 성장, 이건 선택과 집중이죠. 이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잔인한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껴안아 주시는 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사실 이 장하준 교수의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아니면 주장 하나하나를 비판할 전문성이나 식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느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저는 장하준 교수님의 그 주장이 아니라 장하준 교수 주장의 그 이름을 소위 장하준 교수 주장의 아우라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정무정책이나 그다음에 자유주의 정책 이런 걸 비판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자유주의든 그 뭐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지금 사회가 신자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것만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의 설계자도 아니고 주변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의 종속변수이자 거기를 그 조건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신자유주의가 이것저것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주장, 사실 장하준 교수의 주장, 그게 학문적 주장이라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장하준 교수의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이런 주장의 아우라를 이용해서 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이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비판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다리 걷어차기, 저한테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다리 걷어차야죠. 대한민국이 먹고 살려면. 선진국에서는 사다리 걷어차는 것을 막아내고, 우리 추격해오는 다른 후발주자에 대해서는 사다리를 열심히 걷어차야 됩니다. 이게 냉정하게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자 생존의 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지금 경제 여기에서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 하나 써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남한산성 이 치욕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만대 청사에 빛나는 김상원의 이런 주장은 우리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은 죽음보다도 더 치열한 게 삶이고, 그 삶을 위해서라면 만고의 역적의 오명을 뒤집어 쓰겠다는 최명길의 그 이성이 대한민국의 생존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가 망했다,
특히 미국이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유주의 해서는 안 된다. 그 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주장이 터무니없다. 사실 장하준 교수 말씀 들어보면 정보 경쟁력 높이자, 교육의 질 높이자, 기업 경쟁력 높이자, 사회적 신뢰 구축하자, 이 주장입니다. 제가 뭐 책을 쭉 읽어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 사실 금융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여러 가지 허구적 신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면 100번 동의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제가 사실 장하준 교수님 말씀에 저는 거의 90% 이상 동의를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문제는 신자유주의 비판이라는 이런 아우라, 이름을 저는 그 이름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산업은행 민영화, 리만브러더스의 그런 인수를 통해서 산업은행 민영화의 어떤 연계고리에서 그걸 하지 않아도 천만다행이었다. 물론 천만다행 맞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고 전 이거에 대해서 신화는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행 민영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왜냐?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정부, 아니 법률의 보호까지 받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럼 이 산업은행을 정부와 법률로서 보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사실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산업 부분이나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나라가 필요하다면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정부에서 돈을 대고 법률로서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산업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소위 담보를 잡고 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 아주 좋은 시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AAA 플러스라는 이 시장을 10% 이상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량 기업에 대해서 누가 대출 못 해줍니까? 어떤 은행도. 근데 이 시장도 물경 10% 이상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완전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개혁하자고 수없이 얘기해왔습니다. 안 되는 거죠. 못하고, 하여튼 기기묘묘한 논리이기 때문에 못해왔습니다.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풀 필요가 있고, 금산분리 규제개혁, 금산분리 완화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금산분리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사실 장하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방향은 비슷한데 나중에 나오는 이제 귀결점은 의견이 정반대인데 제가 일단 사실관계만 분명하게 우리 장하준 교수님한테 확인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10%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잘못 알려진 신화가 유럽이 금산분리 규제를 더 강력하게 시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때까지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해야 했던 나라는 미국이고 유럽에서는 당국의 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100% 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표적인 그룹이 프랑스의 그야말로 대표적 기업인 르노 그룹 같은 데는 100% 소유를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데까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왔느냐? 4%까지 꽁꽁 묶어놨습니다. 4%로. 사실 장하준 교수님이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여러 가지 경제 이태까지 역사를 긍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게 정책금융이거든요. 정책금융이 사실 우리처럼 못 살던 나라,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경제기획원이라고 불렀잖아요. 정부가 경제를 기획할 때 기획하는 가장 중요한 툴이 소위 정책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리스크도 정부가 다 떠안아주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정부가 계획해주는 기업들이 모험을 하다 망할 수도 있지만 커서 선단식 경험을 해왔던 거죠. 그게 소위 재벌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온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가장 전형적인 잔인한 성장 정책이었는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밀어 올린 거 맞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인정을 해주시는 장하준 교수님의 용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책이 분명하게 한계에 도달한 거죠. 198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이 세계화라는 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특히 세계화의 간섭에도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는 상황일 뿐더러 경제 규모가 커져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규제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다가 1997년 IMF를 맞은 겁니다. 맞았을 때 은행이 부실해지면 당연히 좋은 데서 사실 그런 거를 흡수해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4% 이상 이걸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 외국에 넘어간 겁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은행의 70%, 그러니까 대한민국 은행의 7할이 그게 아니라 모든 은행들, 그러니까 평균 내에서 7할 이상이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벌어다 주면 외국으로 달아갑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은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10%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물리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다. 최소한의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 문제를 풀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제가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질문한 사람 처음 봤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2분 내 이것저것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규제가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다. 나름대로 견딜만 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 때 이 규제 개혁밖에 없습니다. 제가 규제 개혁의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공장 하나 지려고 하면은 규제 하나 때문에 1년 동안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진행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맹꽁이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꽁이가 이 공장이 지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느냐, 영향을 미치느냐를 따져볼 때 어떻게 따지느냐,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조사합니다. 그 1년 동안 프로세스가 완전히 막힙니다. 이런 규제는 풀자는 겁니다. 말도 아닌 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규제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복지 확대가 아주 독특한 주장이신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복지 확대가 거꾸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할 뿐더러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이런 벤처 젊은이들 이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다라는 주장,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게 그 복지 확대가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사실 뒤가 받쳐지고 있는데, 물러나서 뒤가 받쳐져 있는데 공격적이고 창의적이게 나올까?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필사적이고 벼랑 끝 배수의 준이 쳐졌을 때 그야말로 공격적이고 모든 걸 거는 이런 모험가가 나오지, 뒤가 든든하고 배 따뜻한데 이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두루두루 과물하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이제 좀 큰 얘기부터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질문해 주신 순서에 관계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한번 엮어보려고 그랬는데, 보수 진보 나누기, 이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뭐 이름이 뭐가 됐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주장 같은 게 딴 나라 가면 우파적인 주장이에요. 제일 좋은 예가 중앙은행 독립성. 우리나라 소위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관치금융 했다 그래가지고 그 중앙은행 독립시키는 게 굉장히 진보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유럽에 가면 중앙은행 독립은 보수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통화 정책에 어떤 정치 입김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에 반대하는 게 진보처럼 돼 있지만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면은 재벌들하고 제일 호흡이 잘 맞는 정당이 사회민주당입니다. 도리어 거기는 무슨 자유당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욕해요. 저것들 뭐 대접을하고 손잡고 중소기업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게 보수처럼 돼 있지만 독일에서는 찬성이 보수였거든요. 처음에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를 만들었을 때 상인당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노동자들한테 조금 나눠주면 사회주의 혁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진보하는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반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맥락 따라 다른 건데 우리 맥락에 그냥 맞춰가지고 무슨 정책 얘기하면 딱 찾아와. 저거는 왼쪽, 이거는 오른쪽 해가지고 저런 얘기하니까 저거는 좌파, 저놈은 우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저놈은 뭐 이쪽 같다 저쪽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저 정말로 정체가 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제 학자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제 생각에 꼭 맞다는 거 아니라 제 생각에 어떻게 잘 됐으면 하면 잘 될까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정치인들한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일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편 가르고 하는 게 정치에는 또 필요하죠.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들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글쎄 이제 김 의원님께서 배고픈 주장이 아니네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글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데서는 견해가 갈리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발전하냐 이제 그런 데서는 인식이 같은 거니까 그런 전제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만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애국심이 너무 강하고 우리나라를 너무 좋게 보는 건지 몰라도 사다리 걷어차기 사실 그런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거를 안 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보고 또 반미라고 또 하시는데 또 사실 저처럼 또 미국을 훌륭한 점을 다른 분들이 모르는 것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세계 패권국이 되니까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 깔아뭉개기. 그래서 독일 같은 데 가서 미국 정책의 초기의 목표가 뭐냐면 독일의 유목화입니다. 유목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일의 농목화라고 해야 되죠. 산업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 못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탈린이 박수를 친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기회 우리가 다 갖고 갈게. 그래가지고 독일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데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대공황 초기에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시찰하고 와서 후보가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하려면 지금 독일 인구가 6,500만인데 4,500만으로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미국 지도자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샬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패전국한테도 돈 대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보호무역을 하면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어느 정도는 당했지만 심하게 안 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후진국들을 유치산업 보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런 걸 미국이 용인을 해줬거든요. 역사상 이제 그게 딱 한 번이죠.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들은 이게 이제 그걸 폄하하는 사람들 그때 소련하고 경쟁하니까 인기 끌라고 그런 거 한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제국주의 경쟁할 때 서로 경쟁한다고 후진국들한테 잘해줬으니까 더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제발 우리나라를 너무 좋게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좀 한번 넘어섰으면 군대에서도 구타할 때 한 기수가 안 때려야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사슬이. 제발 우리나라 좀 그거 안 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죠. 그게 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이제 견해 차이니까 어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다리 걷어치기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제, 물론 이제 그 면에서는 우리나라 주변국이니까 우리나라만 혼자 한다고 그건 되지 않겠지만, 선진국들이 사다리 걷어치기 안 해가지고, 후진국들이 더 자기 발전 단계에 맞는 정책을 쓰게 해주면 후진국들이 성장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선진국들이 먹을 시장도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후진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면 국제 위상도 상승한다. 지금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인데 그런 정도 그 지위를 생각할 필요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그런데 비춰가지고 그 글로벌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글쎄 제가 뭐 하여튼 그 항상 국내 경제도 주장하는 대로 그 기본기에 충실하고 다 같이 잘 살자 그게 이제 그것도 요체인데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려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나친 금융자본의 그 이동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돌아다녀야 되지만 지금같이 그냥 지금 세계 그 자본 그러니까 그 통화 외환 거래량이 하루에 2조 달러라고 했는데 세계의 무역량과 그 직접 투자 이제 가서 공장 세우고 그런데 필요한 외환이 한 5조에서 6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자본시장이 돌아가는데 그 외환 시장이 3일치만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실물 경제 그 필요는 다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는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물론 시장의 주변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게 돌아가야 또 윤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게 실물 경제에 말하자면 100배가 돼버린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국가와 비슷한 원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비대칭적 보호주의라고 부르는데 선진국은 보호를 덜하고 후진국은 더하고 해가지고 후진국이 발전하는 걸 도와주면 장기적으로 선진국도 이익이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복지국가를 통해가지고 실력을 길러주면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리니까 이제 같이 살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뭐 현실이 냉혹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1944년에 이제 IMF, 세계은행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의결권이 자본 출자액대로 돼 있거든요. 이번에 G20 하면서 바꾼다고 하는 게 그 의결권 배분인데 지금 사실 그 의결권이 배분이 돼 있는 게 1944년의 경제력대로 배분이 돼 있어요. 물론 도중에 한번 일본만 한번 왕창 늘려줬지만 그거 빼고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 이런 나라들이 훨씬 이제 중요한 나라인데 무슨 벨기에 이런 나라보다 목소리가 거기 가면 자기네가 근데 그거 안 바꿔주거든요. 자기네 말하자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냉혹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 의원님도 우리도 사다리 걷어차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지만 글쎄 저는 이제 학자니까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지는 것도 곤란하지만 너무 현실하고 같이 가버리면은 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저거 될까 하는 얘기를 해야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좀 자극을 받아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지는 저거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타협도 필요하고 한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실 일이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 분업이죠. 아니,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인 같은 얘기를 하려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더 잘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앉아가지고 저같이 책 들여다보고 좀 현실성 없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정치는 현실인데 그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변혁기가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차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들 중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생산성에 좋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한데 이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국식 복지를 자꾸 생각해서요. 미국식 복지는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한테 돈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끝나는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정심에서 너희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복지인데 유럽식 복지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떤 사회 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어떤 직업을 하건 간에 뭐가 잘못되면 사회에서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세금을 엄청 많이 내지만 그만큼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포함해서 의료 혜택도 보고 교육 혜택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그 아주 재밌는 지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경쟁시키니까 생산성이 높은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요. 유럽에 비해서 10 내지 30%를 더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당 생산성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요 금융 더 발전시켜야죠. 근데 이제 아까 장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게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산업이라 사실 침투가 힘듭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런 식으로 동창 관계니 지방 관계니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프라이빗 뱅킹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산업도 발전시키려면 차라리 옛날에 하던 것처럼 유치산업 보호 해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키우겠다 그런 생각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국도 사실 19세기에도 은행업 보호했거든요. 한때 뉴욕주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이제 금융 허브로, 그러니까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때 외국 은행 지점 개설을 금지를 했습니다. 자기네가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는 정책이 맞으냐? 글쎄, 단기적으로는 저는 별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가 많아지면은 여러모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할 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또 다시 죄일 거는 죄일 건가?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것이 지금 사실 이 공황 상태가 얼마나 더 갈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나 더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요를 정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 생각하는 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장이 유지가 되고 경제가 빨리 다시 되살아나면 그때 세금을 높이거나 해가지고 걷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장기적인 거를 생각은 해야 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방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통제할 수 있냐. 물론 이제 첫 번째 인정할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이나 EU 같이 국제적인 룰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개방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개방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옛날에도 무역 의존도 높았거든요. 특히 70년대 이런 때. 그런데도 그때 또 규제할 건 했고 이게 이제 이 개방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뭐냐 그냥 우리가 외국과 교류를 많이 하는 게 개방이냐 아니면은 이제 개방하는데 규제를 안 하는 게 교류하는데 규제를 안 하는 게 개방이냐 그걸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북한하고 비교를 한다면 물론 개방을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개방이라는 게 지금 시기에 개방이 돼야 되냐 박정희 시대에 개방이 돼야 되냐 또 다른 방식의 개방이 돼야 되냐 선진국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 즉 무역은 도리어 더 개방을 하고 미국보다 그 대신 거기서 희생자가 나온 복지국가를 통해서 규제를 해주는 나라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부분 문제 생기는 데마다 보조금을 준다던가 보상을 해준다던가 하면서 할 거냐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런 그 옛날에 뭐 한미 FTA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할 때 뭐 저같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그럼 북한 대전 얘기냐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무역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꼭 자유무역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유무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야 되느냐 양국 간 자유무역 그건 사실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예를 들어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 자동차하고 미국 소고기를 무관세로 도입을 하면 암묵적으로 독일 자동차하고 호주 쇠고기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 이론가로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의 바구아티 교수라는 분도 이거는 자유무역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뭐 미국하고도 하고 EU하고도 하고 뭐 다 하자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도 들고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만들어 놓은 게 WTO거든요.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 대강 의견이 어떠신지 아니까 뭐 설득할 그 시간도 없고 의사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방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외국 기술 이런 자본 이런 걸 받아들이고 국제시장에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거든요. 북한 보세요. 우리 자립한다 했지만 그게 진짜 자립입니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이 1930년대 일본 기술하고 1950년대 소련 기술인데 진짜 자립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개방은 우리가 잘한 거고 하지만 그 개방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하고 어떤 걸 규제하고 어떤 거를 풀어놓을 거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 개방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자세한 거를 잃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국제신용평가기관 사실 엉터리죠. 기본적으로 또 이 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평가받는 기업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이 잘 안 되고 이번 사태에서 엉터리로 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제 공공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견해고. 그 다음에 왜 그 외국 경제들이 한국을 그렇게 괴롭히냐. 한 가지는 그런 삐딱한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우리나라 단기 외채 비율이 102%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78%인가 그렇다고 했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계산한 게 더 맞는 것 같지만 2 더하기 2는 4다처럼 정답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문제는 78%가 됐건 102%가 됐건 왜 단기 외채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또 약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계부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100% 넘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90% 해가지고 육박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불공평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좀 깔보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이제 한다면 너무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니까 답변 마치겠습니다.